컴퓨팅이랑 컴퓨터 시스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실내 공간. 네, 그러니까 뭐 통계를 좀 배우셨거나 아니면 뭐 사회학이나 아니면 뭐 저 바이오 스태츠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얘기라서 사실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내가 다 아는 얘기다, 들을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뭐 다른 세션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를 트랙 2에다가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루지 않을 내용, 제가 퍼포먼스 측정이라고 썼는데 이제 측정이랑 프로파일링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프로파일링 관련된 그런 내용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세션을 고려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희 경우는 C++ 코리아잖아요. 그러면 C++를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당연히 코드 성능을 최적화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최적화는 언제나 먼저 측정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그 세션인데 이제 챈들러 크로스라는 분이 CPPCon 2015년에 한 발표인데요. 여기서는 이분은 참고로 그 구글에서 컴파일러 관련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C++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 발표에서 맨 처음에 굉장히 강조하신 얘기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능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측정하기 전까지 당신은 성능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측정을 하고 나서 뭔가 판단을 내리고 이건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라는 거죠. 이런 얘기 사실 쿠누스 선생님도 하신 말씀이죠. 이제 프리머처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매치하지 않은 옵티마이제이션은 모든 버그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사실 제가 이전에 했던 발표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새로 올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발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성능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능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요. 측정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거는 즉 측정을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얼만큼 성능을 얻겠다 이런 걸 예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발표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 소트 보통 이제 STL에 있는 스탠다드 소트가 인트로 소트는 알고리즘을 보통 쓰거든요. 근데 인트로 소트가 밖에는 머지 소트나 이런 알고리즘 쓰고 안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그 인서션 소트 같은 알고리즘 씁니다.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기는 인서션 소트는 안 좋잖아요, 그죠? O n 스퀘어잖아요. 다른 머지 소트나 이런 거 O n 로그 n인데, 근데 어쨌든 인트로 소트에서 사용되는 그 이너 소팅 알고리즘, 그러니까 인서션 소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현을 보면은 바이너리 서치 인서션 소트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리니어 서치를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복잡도상으로는 그 바이너리 인서션 소트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언제나 바이너리 인서션 소트가 더 느립니다. 네, 그 원인에 관해서 이걸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성능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복잡도도 실제 성능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측정을 해봐야 된다. 정량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사실 어제 추가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보고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분이 이제 에머스트 대학교에서 컴퓨터 시스템 교수님인데 굉장히 뭐 보니까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자기네 컴퓨터 시스템 관련된 그 실험을 했는데 자기네 예상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 빨라야 되는 게 느리게 나왔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실험을 돌린 제자가 그 인도 친구여가지고 인도 이 친구들 이름이 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폴더명의 그 인도 친구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 폴더명의 길이가 영향을 미쳐서 느리게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서 돌리니까 자기 이름은 짧잖아요. 이제 그냥 베이더 이렇게 쓰는데 하니까 훨씬 빠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퍼포먼스 측정할 때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 보고 이상으로 굉장히 그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사실 뭐 기본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컴퓨터 시스템 시간에 배우는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는 앱스트랙션 레이어죠. 보통 맨 위에 저희가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밑에 뭐 미들웨어 이런 게 있고 OS가 있고 ISA가 있고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있고 이게 보통 CPU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전자과 제가 나온 과에서 주로 관심 있어하는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거 여러분들과는 관계 없는 것들을 주로 다루죠. 근데 이 레이어 전체에서 다 정말 엄청난 양의 노이즈들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노이즈가 사방에 있어요. 어떤 것들이 노이즈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어떠한 것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이크로 아키텍처 가장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가장 아랫단부터 시작을 하면요. 가장 아랫단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로컬리티 관련된 기능, 캐시, 브랜치 프레딕터, TLB, 심지어 파이프라인. 요즘은 그냥 파이프라인 쓰지 않죠.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부 과정에서는 그냥 파이프라인까지만 다루지만 요즘은 대부분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은 예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시험 문제 풀 때는 파이프라인에서 뭐 이게 스토리 얼만큼 걸리고 나중에는 뭐 얼만큼의 뭐몇 클락만큼의 딜레이가 발생하고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에서 절대 예상할 수 없어요. 그거를 진짜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엄청난 노이즈가 사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진짜 노이즈가 많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내가 실험을 돌릴 때 다른 프로그램 있으면 컨텍스트 스위칭 때문에 또 노이즈가 발생해요.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뭐 페이스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 뭐 TLB를 거치느냐, 뭐 아니면 미스가 나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블로킹 I/O.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터럽트가 걸린다든지 또는 뭐 블로킹 I/O가 어떤 I/O는 빠르게 처리되고 어떤 게 느리 처리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가 정말 사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거 뭐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좀 멍청한 방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메모리 하나를 로드를 한다고 칩시다. 인티저 하나를 로드한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AMD 라이젠 기준으로 그 홍보물을 보니까 이런 그 레이턴시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돌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캐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한 줄의 그 메모리 로드 코드가 0.95 나노세컨드가 될 수도 있고 3 나노세컨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66 나노세컨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통계 시간에 배우는 분산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분산이 얼만큼이죠? 원래는 1 나노세컨드 걸릴 수 있는 건데 분산은 뭐 거의 한 막 10, 30 이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노이즈 레벨이 정말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컴파일러에서도 또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라이닝이 되는 경우에 인라이닝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코드 어느 부분에 인라이닝이 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코드가 다르죠. 그러면 저희가 예상한 것과 또 다른 그 그러니까 로우 레벨에서의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집니다. 이거는 아까 그 조준양님의 세션을 보셨으면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인라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고 인라인 되는 경우에는 되는 지역마다 또 코드가 다르게 나오고 그다음에 캐시 프리패칭을 컴파일러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또 돌릴 때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작성한 그 C++ 코드에서 단 한 줄만 바꾸면 정말 정말 단순한 이유 때문에 컴파일러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건 프리패칭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건 프리패칭 해야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성능 변화가 발생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데드 코드 리무벌 때문에 내가 측정을 할 때는 측정 환경과 실제 환경이 달라서 코드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건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세션이 굉장히 짧습니다. 30분짜리 세션이라서 이제 간단한 예제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 보여드릴 건데 일단 굉장히 단순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다 아시는 거죠. 행렬곱이죠. 요즘 학생들은 참고로 고등학교 때 행렬곱을 안 배웁니다. 그래서 대학 와서 교수님들이 이제 행렬곱을 하나씩 알려주는 그게 요즘 공학 교육의 현실이고요. 네, 어쨌든 일단 뭐 행렬곱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간단한 최적화 트릭 중에 하나가 이제 루프 언롤링이 있죠. 혹시 루프 언롤링 뭔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루프 언롤링 뭔지 다 아시죠? 루프 언롤링이 뭐냐 하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제 루프가 있을 때 그 루프에서 그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인크리먼트하고 이런 게 오버헤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줄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일단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코드를. 자, 근데 어쨌든 루프 언롤링을 하면 빨라진다고 믿죠, 저희가. 실제로 좀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왕 빨라지는 거고 왕창 빨라지게 루프 언롤링을 왕창 하면 좋겠죠, 그죠? 화끈하게 루프 언롤링 하면 화끈하게. 그래서 보통 참고로 컴파일러에서도 루프 언롤링을 좀 어느 정도 해줍니다. 이 GCC의 경우에는 루프 언롤링이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잘 안 해주는데. 이제 클랭의 경우에는 GCC보다 루프 언롤링 좀 해주는 편이고 인텔 컴파일러가 참고로 유료 컴파일러죠. 그게 이제 성능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컴파일러 중에 하나인데 인텔 컴파일러는 루프 언롤링 굉장히 과격하게 합니다. 해보시면 나중에 심심할 때 갓볼트 한번 돌려보시면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짠 코드고요. 참고로 이거는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세계 최악의 행렬곱 코드입니다. 행렬곱은 절대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감속기로 만든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행렬곱 코드는 절대 직접 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C++ 코리아 저번 발표 때 했던 결론인데 선형대수학 코드는 절대로 손으로 짜시면 안 됩니다. 제발 라이브러리 쓰세요. 왜냐하면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짜는 사람들이 인텔에 이제 독방에 갇혀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올 때마다 이제 어셈블리 한 줄 한 줄 직접 짜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고토 아저씨라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한 줄 한 줄 짜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정말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납니다. 성능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코드인데 여기서 루프 언롤링 하면은 이 안쪽 루프가 가장 많이 도는 루프잖아요. 이제 핫존이라고 하죠. 또는 뭐 핫코드, 핫스팟. 이거를 루프 언롤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루프 언롤링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좀 생략을 했는데 이제 64번 화끈하게 루프 언롤링 해봤습니다. 보통 한다고 치면은 컴파일러는 뭐 한 4배, 뭐 16배, 8배 이 정도 하는데 이제 저희는 화끈하게 하기 위해서 64배 루프 언롤링을 쫙 했습니다. 그죠? 루프 언롤링 하게 되면 내가 남은 루프가 64개 이상이면은 이 코드로 순차적으로 쫙 실행하는 거고요. 무식한 휴먼 루프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요. 만약 64보다 덜 남았으면은 그럼 기존 방법대로 이제 충실하게 이제 루프를 도는 그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트릭이에요. 실제로 적당히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컴파일러들이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봅시다. 돌려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5만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Y축은 제가 그렸네요. 다행히도. 어쨌든 이제 이 그래프는 알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어떤 데이터를 돌렸는지, 어떤 환경에서 돌렸는지, 또는 몇 번을 돌렸는지,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뭐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어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서 내가 예상한 대로 루프 언롤링을 해서 빨라졌구나. 참고 실제 나온 결과예요. 이거는 빨라졌구나 하면은 이제 통계학에서 이걸 컨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상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이건 당연히 맞는 결과일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본 그래프에서 가져야 되는 의문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는 의문들인데 어떤 환경에서 측정을 했느냐, 어떤 컴퓨터에서 돌렸느냐, 뭐 어떤 데이터의 분포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측정했나, 몇 번 측정했나, 어떻게 종합을 했는가, 신뢰 구간은 얼마인가, 또는 뭐 다른 조건에서 성립을 하나, 이걸 뭐 데이터의 크기를 바꾸면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되죠, 표시를 하거나.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돌렸고요. 제 노트북은 참고로 제 노트북에서 돌린 결과고요. 뭐 인텔 흔한 인텔 CPU에서 돌렸고, 이제 세계 최고의 운영 체제인 리눅스에서 돌렸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세계 최고의 텍스트 에디터 이맥스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GCC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횟수는 한 번만 측정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한 번만 측정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일단 한 번만 측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128번 반복을 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롤링 하는 게 느리게 나오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안 됩니다. 이것도 잘못 그린 거예요. 이것도 잘못 그린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 번의 반복을 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첫 번째 이런 그래프를 보여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먼저 신뢰 구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이게 통계적으로 노이즈 얼만큼 갖고 있는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인지. 그래서 보시면은 뭐 신뢰 구간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운 일이거든요. 이제 요즘도 배운지 모르겠다. 어쨌든 저 때는 고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지루한 정의는 스킵을 하고요. 결론부터는 코드에 이제 실제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실제 시간이 내가 임의로 지정한 확률만큼, 그래서 내가 95%를 딱 지정하면은 그 95% 확률로 이 뮤가 있을 범위가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인 정의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 있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G스코어가 가장 흔히 쓰이는 신뢰 구간이어서 보통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신뢰 구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G스코어를 쓰면은 1.96이 이제 마법의 숫자죠.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1.96을 곱하고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신뢰 구간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 G스코어를 쓰려면은 가장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없이 사용하는 그 신뢰 구간이긴 한데, 일단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G스코어의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따라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야 되는 의문은 과연 내가 측정하는 코드의 execution 타임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 따르냐라는 걸 이제 좀 엄밀하게 따질 수가 있는데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도 학교 시간에 배우죠. 충분히 많은 독립 확률 변수들의 합은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민 제로고 베리언스 1인 정규 분포에 수렴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독립 확률 변수, 독립이냐? 실제 독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캐시나 아니면 브랜치 프레딕터나 TLB나 이런 것들은 그 코드 주변에 있는 로컬리티 같은 걸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좀 멀어진 코드의 간격이나 아니면 그 시간이 좀 멀어지면은 로컬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얼핏 독립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얼핏. 그다음에 충분히 많은,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시스템 전체에서 5만 가지 노이즈 소스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건 정말 이미 만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서든 정말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 얼핏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90년대 연구가 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정규분포를 안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한 예시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루프가 50% 확률로 실행이 되고 이 루프가 50% 확률로 실행이 되고, 뭐 확률이 필요 없는데 뭐 비율로 따지면은, 그리고 이 실제 이 두 개의 그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서 if가 참인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if가 else가 걸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걸린다. 이러면은 그 둘의 분포는 매우 다르잖아요. 그럼 실제 정규 분포를 안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분포를 합쳐진 형태니까 바이모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양 쌍봉 낙타처럼. 그다음에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렬 루프의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안 따라요. 이제 제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맥스 분포, 익스트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따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병렬 루프의 경우는 가장 느리게 돌아가는 루프의 그 실행 시간이 그 전체 루프의 실행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포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뭐 어떻게 근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제 경험상 프로그램이 최적화되면 최적화될수록 정규 분포로부터 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자료에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캐시 힛 확률이 높아지거나 하면은 캐시 힛이 안 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분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언롤링 예제에서 이제 신뢰 구간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평균 분명히 언롤링 한 게 늦었던 것 같잖아요. 그럼 신뢰 구간을 보면은 이게 느린 건가요? 빠른 걸까요? 그거를 판단하는 정확한 통계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에 이렇게까지 엄밀한 성능 측정을 해야 되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한 방법은 통계 검정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설 검정. 가설 검정의 경우는 제 가설이 있죠. 이 가설의 경우는 언롤링을 수행했을 때 익세큐션 타임의 평균이 더 낮다.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좀 더 빠르다가 제 가설이죠. 원래 가설, 널 하이포테시스라는 걸 보통 잡죠. 이런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기본적인 학부나 아니면 학부 레벨 통계학을 간단하게 훑어보시면 다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가설 테스트를 했을 때 제 가설이 맞았는지 틀리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통계학자들이 노발대발할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 가설 검정이 t-테스트거든요. t-테스트의 정확한 그 계산 방법은 제가 소개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검정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한 결과 p-밸류가 0.554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이거는 보통 제 공학이나 아니면 특히 컴퓨터 공학의 경우에는 p-밸류 잘 안 쓰는데, 통계 검정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p-밸류 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0.05. p 하면은 막 자동으로 나와요. 0.05. 뭐냐면은 그쪽에서는 p-밸류가 0.055보다 낮게 나와야 의미 있는 결과를 하거든요. 이 p-밸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측정한 결과가 정말 랜덤하게 우연하게 나온 결과인지, 또는 실제로 의미 있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률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p-밸류가 작을수록 이거는 우연으로서 나타나기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0.55잖아요. 이건 제가 한마디로 동전 던져가 나오죠. 확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실제 디플로이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측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예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최적화를 안 켰어요. 근데 최적화를 키우고 측정하면은 정말 선명하게 결과가 바뀝니다. 일단 제 실행 시간부터 엄청나게 바뀌었죠. 거의 얼마죠? 10배가 넘는, 10배는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죠. 보시면은 언롤링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차이도 굉장히 극명하게 나옵니다. 신뢰 구간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가설 검정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가설 검정을 굳이 해보면은 p-밸류가 거의 머신 엡실론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유의미한 결과라는 거예요. 언롤링 했을 때 훨씬 평균이 더 높단데, 어쨌든 더 느리다는 얘기예요. 언롤링 했을 때. 그래서 뭐 언롤링 했을 때 왜 느리냐, 사실 제 발표의 핵심은 아니지만 왜 느리냐 하면은 이 경우에는 그 인스트럭션 캐시를 초과해서 그런 일이고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히스토그램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죠. 얼추 비슷하게, 분포가 비슷하게.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끝에 보이는 친구도 있죠. 이 끝에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저 친구들이 왜 발생한 거냐면요. 이제 템포럴 로케이티, 스파셜 로케이티와 관련된 기능들 때문에 생기는 오차예요. 그래서 캐시, TLB, 브랜치 프레딕터 등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코드를 처음 실행할 때는 얘네가 다 콜드 상태로, 그러니까 한 번 로케이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익스큐션 타임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다 보면은 캐시도 차고 브랜치 프레딕터도 학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실행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로케이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 실행을 하는 것들과 나중에 실행하는 게 완전히 성능 측정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웜 스타팅과 콜드 스타팅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측정 샘플들을 최대한으로 모으거나 또는 최초 몇 측정들을 버리거나 하는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체 샘플들이고요. 이 전체 샘플들 말고 최초 16개의 샘플만 이용했을 때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 전체 분포랑 완전히 다른 평균 결과가 나오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죠. 이건 잘못 측정한 겁니다. 근데 주로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요즘 이제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캐시나 아니면 이런 거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최근 컴퓨터들은 워낙 캐시나 아니면 로컬리티 관련된 기능들이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 편차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이시면은 이 빨간 친구들은 자기 혼자 여기 있어요. 엄청나게 큰 편차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 그 평균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측정을 한 순서에 따라서 무빙 에버리지를 그려보면은 맨 앞에는 극단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걸 버리거나 또는 최대한 측정을 많이 해서 좀 제대로 된 평균값을 모으거나를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좀 편향된 분포들의 경우에는 그 편향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평균 대신에 중간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쓰는 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 극단적인 값들, 그래서 아까 그 콜드 스타트 때문에 굉장히 끝쪽으로 치우쳤던 값들이 미디언을 사용하면은 이 경우에 저 파란 선이 평균인데 아래쪽 정규 분포가 아니죠. 아래쪽 분포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저쪽에 치우쳐져 있죠. 근데 미디안은 그래도 좀 더 빨간 쪽에 가깝게 나옵니다. 초록색 선입니다. 좀 더 빨갛게 나왔죠. 좀 더 가깝게 나왔죠. 그래서 미디안이 괜찮은 트릭입니다. 특히 제가 측정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많이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뭐 프로그램 돌릴 때만 돈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샘플이 적기 때문에 샘플을 버리는 것도 좀 아깝고, 또는 샘플들 자체가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 치우친 값들이, 그러면은 미디안을 사용하시면은 꽤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아까 16개의 샘플만 썼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노이즈가 많고 편향된 데이터이지만 미디안을 사용하면은 보시면 평균에 좀 더 가깝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 굉장히 양호한 결과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지금 웜 스타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시를 다 채우고 나서 실행을 해라. 근데 반대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엄밀한 그 검정을 엄밀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분야에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학계에서는 아예 항상 콜드 스타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웜 스타팅 하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인 거잖아요. 캐시가 다 차 있는. 우리는 캐시가 어떤 상태로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코드를 실행할 때. 그래서 모든 경우에는 랜덤한 콜드 스타트 상태를 시뮬레이션한 다음에 항상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툴을 만든 그룹이 있었어요. 스테빌라이저. 지금은 좀 오래된 툴인데, 이거 말고 이제 리눅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어요. 이 툴을 사용하면은 힙이랑 스택에 있는 메모리를 랜덤하게 제가 셔플링을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 레이아웃 메모리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랜더마이제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실제로 컴파일러 개발자들이 이제 적용한 최적화 같은 거에 실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벤치마크 코드들을 이 랜더마이제이션을 실행한 다음에 해보니까 이제 GCC 클랭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랭에서 O1과 O2의 성능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근데 O1과 O2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런 그 O1과 O2는 진짜 그 최적화 레벨에 굉장히 큰 차이인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스피드업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죠?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컴파일러 개발자들 실제 개발을 할 때 본인들 테스트를 하잖아요. 튜닝 같은 걸 할 때 이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네, 아니 안 좋아지네. 실제로 그거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방법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까보니까는 성능이 이제 좋게 안 나오는 거죠. 보시겠죠? 실제로 아예 별표를 친 거는 아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나 많아였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고, 네. 아예 콜드 스타트를 항상 랜덤한 상태에서 콜드 스타트를 하거나 또는 웜 스타트를 하거나,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S의 노이즈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네요. 어쨌든 OS 노이즈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OS의 노이즈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보였던 결과는 항상 옆에서 유튜브를 제가 틀어놓은 상태로 했던 거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지루하기 때문에 노동요를 틀어놓고 했던 것들인데, 측정과 무관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하고, 서버에서 측정하신 경우에 서버 접속을 전부 차단하고, 그 다음에 CPU의 경우에 프리퀀시 스케일링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것과 한 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스케일링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21세기에 와서는 그 데노드 스케일링이나 무어의 법칙이 이제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내는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프리퀀시가 그 CPU 클락 프리퀀시가 보통 저희가 3GHz짜리 쓰잖아요. 지금 뭐 최신 인텔 기종 쓰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항상 3GHz면은 에너지 그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는 걸 CPU 그 제작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고요. OS에서 거의 항상 켜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계산량이 많은 연산을 돌릴 때는 프리퀀시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요. 내 계산을 안 하고 있을 때고 딴짓하고 있을 때는 프리퀀시가 확 내려갑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인텔 아키텍처에서 프리퀀시 스케일링인데, 뭐 중간에 계속 높은 구간이 보이시죠? 이때는 뭔가 좀 연산을 많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이즈 소스죠. 왜냐하면 이게 비율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그 클락 프리퀀시는 굉장히 절대적이잖아요. 디지털 회로에서는. 그래서 내가 2.0에서 돌리냐 4.0에서 돌리냐 진짜 2배 차이예요. 거의 2배 차이예요. 근데 지금 2에서 4까지 막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측정 결과가 거의 2배, 4배 가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리퀀시 스케일링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윈도우의 경우에는 그 속성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리눅스의 경우에는 저 CPU 파워라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AMD 라이젠에서 측정했는데 AMD 라이젠이죠. 인텔에서 측정했는데 CPU 파워를 이용해서 CPU를 3.0GHz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실험했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참고로 유튜브도 끄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영향이 더 컸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완전히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보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정규 분포를 덜 따르는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좀 더 그 편향된 샘플들이 더 많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편향된 분포, 오른쪽으로 편향된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굳이 이거를 통계 검정으로 유의미성을 비교를 했을 때 껐을 때와,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p-value가 뭐 거의 머신 엡실론만큼 작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엄청 빨리 했네요. 이제 저희 경우는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전자공학에서는 이제 아웃서킷 측정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회로가 있을 때 회로에 있는 부품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재고 싶으면요, 회로에 있는 상태로 측정한 게 아니라 뺀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로 있을 때와 뺐을 때 다른 부품들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실제로 측정하는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거의 측정이 안 되는 수준인데, 뭐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비슷한 아날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라이닝이 되는 경우에, 이거는 인라이닝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심지어 인라인 선언을 안 하는 경우도 인라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라이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코드와 굉장히 잘 섞여서 최적화가 되는 과정에서 섞여가지고 굉장히 다른 코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서 코드에다가 넣었을 때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엄밀하게 이 알고리즘만의 성능을 측정하고 싶다. 그럼 인라이닝을 최대한 해제를 해야 되고요. 해제를 하려면은 아예 컴파일러 인스트럭션 컴파일러 그 플래그를 이용해서 노인라인 같은 걸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는 기존 앞뒤에 있는 코드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제 그 웜 스타팅, 콜드 스타팅 같은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능을 측정할 때 구글 벤치나 퀵 벤치 같은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퀵 벤치와 구글 벤치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벤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실내 구간 같은 것 기능도 제공하지 않죠. 그냥 여러 번 한 100번 돌린 다음에 평균값만 주잖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퀵벤치와 구글 벤치에다가 마이크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제 코드를 그냥 뗐다가 넣으면은 제가 코드가 원래 프로덕션 코드에 들어갔을 때와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측정하는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실제 배포 현장과 최대한 비슷한 측정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제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를 껐다 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어떤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뭐 동시 접속가 1000명일 때 10,000명일 때 제가 실험해 볼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이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로그를 찍는다든지 해서 실제 배포 현장에서의 성능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짠 함수, 최악의 행렬곱 함수를 이제 노 인라인으로 설정해서 인라인을 못하게 하니까
아까랑도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이즈가 없는 케이스랑 이 정규 분포랑 비교한 게 아니라 아까 유튜브랑 CPU 스케일링을 껐을 때의 결과랑 노인라인을 선언했을 때의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또 완전히 굉장히 유의미한 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내 환경을 다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여러 번 돌려야 되고 또 무슨 통계적인 절차도 따라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준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한 번씩 봅시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 등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량적인 평가, 측정, 정확한 측정을 해야 된다. OS단에서 내가 측정할 때는 노이즈를 차단해야 된다. 딴짓하지 말고 유튜브 끄고 한 몇 쪽만 참고, 그다음에 또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들 전부 차단하고 나 외에, 그다음에 뭐 CPU 스케일링 끄고, 측정 횟수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다.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측정 횟수 최대한 많을수록 좋고, 측정한 영역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해라. 이게 정규 분포 안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을 내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미디안을 쓴다든지 또는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다음에 측정 값을 비교할 때는 신뢰 구간을 반드시 그려라.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의미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설 검정을 써라. 뭐 이거는 좀 오버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표본이 적거나 노이즈가 심한 경우에는 미디안 트릭을 써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굉장히 유용한 트릭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배포 현장과 최대한 비슷한 실험 환경을 사용할 것. 정말 엄밀한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리 레이어 랜더마이저를 통해서 항상 콜드 스타트 상태로 시작을 할 것.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